증시가 13일 경제지표 부진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7일에서 18일 FOMC를 열어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현재보다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8월 고용 부진에 이어 이날 소매 판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적 완화 축소로 둘러싼 불확실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오르며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7%, 0.1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13일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망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실적이 전달에 비해 0.2% 증가했으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밑돌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0.19%, 독일은 각각 0.19%, 0.2% 상승한 반면 영국은 0.0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4% 증가를 밑도는 것이며 전월의 0.4% 증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76.8로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82.0을 크게 밑돌고 지난달에 82.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가 정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8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7월의 보합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0.1% 상승 전망치를 모두 웃돈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음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반등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진상조사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을 가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4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기본 원칙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은 시리아 정부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화학무기 현황을 파악하는 임무를 띈 국제사찰단을 입국시켜야 하며 그 조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15일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의 중도 하차로 제닛 옐런 연준 부의장의 벤 버네키 의장의 뒤를 가는 이일성이 넘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머스 전 장관을 내년 1월 물러나는 버네키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할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서머스 전 장관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월스트리트와의 유착관계, 성차별 언동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화개강 김보람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17일에서 18일이면 미국의 출구 전략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9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FOMC 결과에 대한 반응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결국 긴 연휴를 앞둔 월요일, 화요일 짧은 거래 기간 국내 증시 전망도 알아보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글로벌 증시 한 주간의 흐름 미리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개감 1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17일에서 18일 열리는 미국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FOMC 이후 이어질 차기 연준 의장 지명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메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 담겨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요. 네. 유럽 증시는 다소 혼조 국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온 것이 이번 주에 있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조금씩 더 조심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376포인트, 0.49%가 상승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7%가 상승한 3,72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27%가 오른 1,68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0.4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0.2 정도 수준에서 전월 대비 올라간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시장에서는 82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76.8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경제지표로서는 다소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마감 시점에는 이 미국과 러시아, 시리아 문제, 화학 문제에 대한 그 통제안이 불발됐다는 소식도 조금 부정적인 여파가 있었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보다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0.08%가 하락한 6,58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8%가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19%가 올랐고 이탈리아 MIB 지수도 0.14%가 오른 17,54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13일과 14일 날 시리아 화학무기 통제안을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15일 날 이를 타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주 아시아나 그 유럽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월 이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지배해왔었던 미국의 출구 전략 그 윤곽이 이번 주 9월 FOMC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제 FOMC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에 대해서 지명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었던 레리 서머스 전 장관, 재무장관이 결국에는 지명 후보전에서 나서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유력한 카드는 옐런 부의장 쪽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FOMC와 FOMC 뒤에 있을 연준 차기 의장, 차기 연준 의장 지명전까지 한번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저희는 이제 추석이 끼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이 내용을 바로 이제 시장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더라도 그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희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18일과 19일 날 그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9일 날 오전에 이제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나온 실업률이 7.3으로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바로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17만 명을 하회한 16만 명 후반대로 발표가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양적 완화 축소 기조는 나오겠지만 약 10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그 축소폭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수파인 약 40% 정도는
9월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은 많이 현재 경감된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지수가 장중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장 막판에는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개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연준이 현재의 미국의 경기 수준을 회복 국면에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이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문제도 이제 많이 현재로서는 리스크 부담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번 주 FMC 회의 때에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 그 수준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2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매월 850억 달러 수준이 200억 달러 정도로 조금 줄어드는 폭이 크게 되면 시장에 조금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공교롭게도 국내 증시 추정 연휴 휴장에 있을 두 가지 이벤트가 되겠죠. 미국의 9월 FOMC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명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일단 FOMC 결과 시장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규모가 100억 달러 전후 수준으로 된다면 시장 규모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일단 옐런 부의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명되는 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렇다면 9월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된다면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투자은행과 언론의 견해는 어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은행들도 뭐 비슷한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네. 이런 식견들을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와 관련된 식견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먼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게 되면 신흥국 중에 일부 국가들은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다른 신흥국가는 일부 차별화되는 국가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는 신흥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을 지명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국가가 인도나 인도네시아 정도를 현재 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신흥국의 통화 절하 추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후 선별적인 차별화 양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다만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강세 기조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엔화는 현재 99엔대 달러 대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는 약세 기조로 약보합 기조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FOMC 회의가 끝나게 되면 만약에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게 된다면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반스 룰이라고 현재 불려지고 있는 실업률의 6.5 이하로 들어가거나 인플레이션 2.5 이상으로 들어가는 이 수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번 그 당위적인 설명에 버냉키 의장이 이를 잘 설명하는 이런 시간이 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렌스 서머스 이 후보가 결국에는 후보 지명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백기를 들게 되면서 옐런 부의장 카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된다면 뉴욕 증시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테이퍼링보다 네. 서머스 의장이 만약에 지명이 될 경우에 예.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여파를 조금 더 크게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서머스가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에 자기 수장을 이제 맡기는 이런 그 내용의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요. 이를 고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의 부담도 있고, 현재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도 서머스가 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이 고사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리아 문제가 외교전으로 그 내용으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수장을 아마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기 수장을 지명할 경우에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비준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합한 인물이 현재로서는 자넷 옐런 부의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머스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거론이 되는 인물들은 도널드 콘 전 FRB 부의장과 티머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이 물망에 아직까지는 좀 오르고 있지만 옐런 부의장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에 퇴임하더라도 이 비둘기파의 그 거두인 자넷 옐런이 그 정책을 승계한다는 측면에서는 뉴욕 증시의 커다란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리스크 부담을 저희가 이제 크게 본 것은 내년 1월부로 비둘기파 의원들이 대거 매파 의원들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와 미니애폴리스,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내년부터 이제 그 보팅 멤버, 이른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3명이 강성 매파나 매파 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비둘기파의 옐런 의장이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책적인 일관된 기조를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출구 전략 카드보다도 레리 서머스 이 전 재무장관이 지명이 됐을 경우에 시장 리스크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서머스 후보가 제외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리스크는 조금 덜게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출구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이 변경되거나 정상화되더라도 이 한국의 통화 가치, 원화 가치는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입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했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버블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통화의 강세 기조를 조금 점치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칼럼을 통해서도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다라고 현재 지켜 세우고 있는데요. 원화 환율은 지난해 말 1,070원 수준에서 지난 주말에는 1,087원. 아직까지는 현재 그 절상 추세가 조금은 좀 미진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도 전년에 1997포인트가 전년도 말 기준인데요. 이에 비해서는 거의 현재 오르지 못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기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를 원화 강세와 주가의 상승으로 보고자 하는 외국인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다는 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2000선 부근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다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 옵션 만기일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2거래일만 열리게 되고 추석 연휴를 맞게 되는데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요번 상승장의 시작은 뭐니 해도 이제 한 8월 10일 정도 이후부터 좀 어떤 변화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이제 2000선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의 어떤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 때는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 만기를 노리는 일종의 한머니의 일부 유입이 분명히 가세를 했던 부분들은 맞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분명히 끌고 올 거라는 얘기는 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기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기일, 당일날 이제 목요일 12시가 장중 고점을 좀 기록하는 부분을 보였고, 그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거의 요번 상승장의 거의 막바지에서 가장 화려했던 부분을 좀 보여줬던 것은 9월 10일 날 장 막판 동시효과 때입니다. 보통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 당일날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패턴을 보였다면, 요번 그러니까 선물옵션 만기에서는 좀 이틀 전에 먼저 선반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틀 전 종가에서 외국인들이 그 대규모 노러버를 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대형주의 힘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3천억, 4천억 갖고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매수 강도가 더 강해져야지만 지수가 좀 끌어올려갈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강한 자금 유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좀 부담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기관들의 어떤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도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현재 장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대형주 위주의 어떤 상승은 어느 정도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제 중소형주 수급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수급 변화는 분명히 지금 어떤 큰 맥락에서 좀 변화가 좀 있는데요. 전체적인 매매 주체별 내용들을 좀 보면은 중소형주에서는 투신의 매도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투신을 제외한 기관의 수급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중소형주 내부에서의 어떤 투신이나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일부 테마성 종목들, 아니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던 종목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든가 아니면 일단은 게임주, 카지노주, 그리고 일부 엔터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신의 지속적인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관의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추는 걸로 일단 판단을 좀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상으로 봤었을 때 8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나타났던 게 이제 현재까지 금요일날까지 집계된 걸로는 기관들은 거의 한 4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매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판단을 해봐도 외국인들은 약 170억 정도의 매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탈 국면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장의 어떤 중심축은 소외주의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이 돌아나오는 상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순환성 매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성 매수 거의 막판 무렵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의 순환성 매수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세에서 그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 다음 이번 주에 이제 미칠 영향을 볼 때는 미국 변수를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앞부분에서 대부분 얘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미국 변수에서는 FOMC의 17일, 18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큰 변수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대부분 FOMC 회의 결과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결국 이 부분이 먼저 선반영돼서 지수가 끌어올라간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FOMC에서 어떤 폭발적인 얘기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지수가 위쪽으로 더 가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이 부분에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방향이 지금 이제 그 FOMC 회의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나왔으면 1.3%대의 금리가 이제 2.78%대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난 상태에서 미 국채 금리가 하향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부담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국내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 17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 미니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담이나 그 정부 기금 확대를 통해서 5조 원 안팎의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이 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느냐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이 교차하는 추석 연휴 이후의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향후 장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한다면 우선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둔 관망 분위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없는 상태에서 부정 내지는 중립의 어떤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 지금 수급적인 요소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매수에 연기금이 가세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반대쪽에 서 있는 쪽은 차익 실현 욕구하고 단기급 등 연휴 기간 장기화에 따라서 투신과 기관의 매도 공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추석 이후에 그 추가적인 조정을 좀 예상하는 상태에서 대형주 위주의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하락 조지가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 징후가 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을 풀 수 있는 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 재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대형주 중심의 포트에서는 대형주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전략 이후, 추석 이후 FOMC 결과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다시금 어떤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주 동시만기를 이후로 전후로 해서 대형주의 힘이 약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반면 중소형주는 투신을 제외한 기관의 매수가 새롭게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 재구성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에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 경제 지표들, 일정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는 추석 연휴 휴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 거래일만 개장이 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 발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인 중국 경기
지표에 의해 가지고 또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또 코스피도 이차원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단기 급등에 대한 약간 피로감은 좀 쌓여져 있다는 거, 이게 누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중요한 일정도 굉장히 많죠. 가장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FOMC일 텐데요. 네, 이번 주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 주 굵직한 좀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를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9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 8월 강공업 생산, 유로존 8월 CP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8월 CPI 지수,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 지수, 그리고 9월 18일에는 8월 주택 착공 건수, 8월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9월 19일에는 일본 8월 무역 수지 동향, 그리고 일본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분기 경상 수지 동향, 또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그리고 8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9월 22일 금요일에는 이제 유로존 9월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짧은 거래일이지만 이번 한 주, 그리고 수상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다음 주 한 주 미리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번 주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은 결국은 이틀밖에 거래일이 네. 없고, 또 중요한 지표 같은 게 주 후반 이후에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부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예측을 섣불리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좀 본다라면은 여전히 눈치 보기 낭비가 좀 전망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긴 연휴로 인해 가지고 증시는 좀 횡보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부담감, 또 FOMC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틀 정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결국엔 수급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그러니까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보신다면 외국인이 선물을 한 1,500개 약 매수가 들어왔고, 또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4천억이 넘게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만기 후 폭풍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만기 후 폭풍이 나는 거는 한 2, 3일 더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외인하고 기관의 매매 공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틀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 9월 마지막 주 혹은 10월 초 장세에 대해서 지수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 이틀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다행스럽게 이제 외국인이 어찌됐든 전체 거래일로 친다면 매수 우위로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업종별 종목별 대응을 좀 살핀다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반등 여부를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반등 여부가 다시 발생된다라면 추석 전이라도 일부 담아놓고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기 방어주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수준이지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등을 좀 더 누리되 이것을 뭐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신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외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게 중소형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약간 추세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걸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한 이틀 정도를 대응하시고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둔 이 거래일 동안의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이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그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출구 전략이 예정대로 이번 주 9월 FOMC에서 시행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은 9월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했었던 계속 기다려왔던 미국의 출구 전략 윤곽이 이번 주 9월 FOMC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설문조사, 그러니까 결국 애널리스트들 설문조사인데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47명 중에서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12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수보다는 소수 의견에 더 관심이 좀 많고요. 네. 소수 의견은 이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용의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인플레이션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2% 미만인데 양적완 축소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양적완 축소가 빨리 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머스가 지금 연준 의장을 공식적으로 사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사한 거죠. 지명을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자넷 옐런이거든요. 네. 자넷 옐런은 고용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가 차기 의장이 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경우는 이번 FOMC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서머스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양적완 축소가 그렇게 쉽지 않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오게 되면은 양적완 축소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시장에 약간 유동성이 회수되는구나라는 불안감, 그리고 더 빠른 시간에 유동성이 회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가지 못할 현상이죠. 근데 오히려 그 양적완 축소가 다가오면 다가서 주가는 잠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선조정을 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양적완 축소가 아마도 많은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의 문제, 특히 고용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양적완 축소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어차피, 경기부양책을 진행했던 자넷 옐런이 의장이 된다면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역시도 자네들이 잘 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자네들이 정확하게 의장이 된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6명은 9월에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나머지 40%의 의견이죠. 9월 양적 완화 축소는 어렵지 않을까, 이 의견을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서머스가 포기하게 되면서 차기 의장 유력 후보인 옐런의 입김이 가세하게 된다면 이 또한 9월의 축소 가능성이 적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첫 번째 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자신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은 일시적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시간을 통해 계속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왔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자신감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용 회복에 의존하는 옛날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은 일시적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기 회복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미니 경기 부양 이렇게 숨겨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기 부양을 원하는 게 아니냐. 예. 뭐 금리 인하라든가 지금 인하 같은 경기 부양, 바로 2008년도처럼 뭐 4조 위안을 풀어서 뭐 전방위 경기 부양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의 모습대로 경기 부양하고 있다. 이건 결국 이제 신용 팽창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아직까지 그 개방이 안 됐습니다. 개방이 안 된다는 것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나라, 개방된 나라보다 많다는 얘기죠. 중국이 다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 쓰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쐐기를 박는 경기 부양이 하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적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경제 성장률 목표의 7.5%는 이루어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요. 일단 이 내용은 미니 부양, 중국의 미니 부양에서 일단 규모는 미니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더 숨어서 하지 않는 앞으로 나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의도한 그런 지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한국이 다른 아시아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시장이며 투자자들은 이런 한국에 주목할 때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호평 분위기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15%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미국의 언론이나 해외 언론이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파이널 타임스가 장주에 보도를 내보냈거든요.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두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그 영향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서라도 눈을 떠서 우리나라를 공략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수익률을 상당히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에 부진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경상 적자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경상 흑자를 유지했다는 것은 펀더멘탈의 어떤 강함을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또 경제 성장률이 2011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한 2.3%까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유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뒤로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던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기회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이 적었다라는 것은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워낙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폭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마일리스톤 장벽이라 해서 2,000포인트에서는 매도를 대응하고 있는 펀드라든가 개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결국 우나라장은 이제 정말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또 이번 주에 추석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래가 없지만 힘이 축적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박스권 이탈 가능성을 탈피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설프게 대응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의 물량만 뺏기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강한 펀더멘털이 강조되면서 한국 증시의 강세가 외부 시각을 통해 계속해서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한국 증시 한 번 더 박스권을 상향 이탈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